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도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새로운 영상이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다면 구독해 주시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밀레니얼 머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투자 전략, 젊음이 엣지다. 내가 20대 때 누군가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다면 나는 지금 억만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밀레니얼 머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장기적으로 주식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업종 대표주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팽창된 통화 공급량. 다시 말해 명목 화폐 제도 내에서 금전적으로 번영하려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투자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소리다. 그렇지 않으면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저축을 천천히 몰수해 가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리암의 사례처럼 말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기타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전직 연준의장 벤 버냉키도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돈 공급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인플레이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 1.2는 194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내에서 유통되던 돈의 양을 보여준다. 1948년부터 1971년 사이 통화 공급량은 조금씩 완만하게 증가해 4배가 뛰었다. 그러나 1971년 이후로 통화 공급량은 엄청나게 팽창해 16배나 뛰었다. 앞으로 그런 추세가 느려지거나 반전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계속될 것이다. 고맙게도 굿맨이 지적했던 소수만이 전유물이었던 투자 옵션, 현금, 예금, 채권, 주식을 이제는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옵션들을 실질 수익률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팽창된 통화 공급량입니다. 팽창된 통화 공급량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통화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인데, 이제 새까만 부분이 이제 돈의 양이 되겠죠. 1948년에는 거의 뭐 어떤 게 지금 거의 뭐 12,000억, 10억 달러, 뭐 10억, 100억, 1000억, 12조네, 12조억 달러.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돈이 많아지면 뭐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 새우깡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2,000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과거 1,000원의 가치를 하려면 2,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해 왔다. 즉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증가할 거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어떤 일정한 재화를 삼으로써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통장에 저축해 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 통장 안에 찍힌 수치상의 그 돈의 액수는 줄어들지 않을지언정 그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은 가장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다른 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폭이 커서 위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레이스도 주식 투자자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든 시기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미국 주식시장은 보유기간 20년 기준으로 언제나 플러스 수익률을 제공했다. 1929년 대공황 이전에 전 재산을 주식시장에 쌓아두었다 해도 20년 뒤에는 어김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다. 2014년에는 2009년 저점에서 130% 상승했으므로 과열 우려와 함께 조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당시 어떤 이들은 1929년 세계 대공황, 2001년 IT 버블 붕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식시장 버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주식을 매수하기에 완벽한 시점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최악의 시점에 주식을 매수해도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 실질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식보다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제 이분은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주식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주식시장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유기간 20년.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20년 동안 이제 보유했다고 치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플러스 수익률을 제공했다는 거죠. 내가 산 시점이 시장 전체적으로 고점이었다. 버블이 끼었다 할지라도 그때 샀으면은 20년 뒤에는 항상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 대공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 대공황, 그거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은 그 엄청난 경제 대공황에도 주식을 그때 샀었더라도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샀더라도 이익이 났더라는 거죠. 2013년에는 2009년 저점 대비해서 130%가 이제 상승해가지고 그 당시 시장에 대한 과열이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았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뭐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의 상황과 비슷하다. 2001년에 IT 버블 붕괴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황과 비슷하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던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2013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13년에 주식을 샀으면은 우리는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 이런 걸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언제 사야 되냐를 물어보면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 갈리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아무리 최악의 시점에 주식을 샀더라도 당신이 오랫동안 20년을 갖고 있었더라면 역사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실질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최악의 시점에 주식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식이 가장 이제 안전한 투자 자산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주식시장과 개별적인 주식시장은 다르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성과를 내지만 개별 주식시장은 장기간 부진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자국 주식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서 약간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개별 종목이 되는 건데 개별 종목으로 치면 이제 뭐 상장이 폐지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뭐 꽤 오랫동안 계속 뭐 보합세나 혹은 뭐 업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자국에서만 이제 그런 투자할 만한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해외 글로벌하게 이제 그 주식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자국에 대해서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미국, 뭐 일본, 뭐 베트남,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인덱스 펀드는 어떤가?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시장을 이길 기회는 더 많아진다. 워런 버핏은 1985년 주주선언에서 브릿지 게임이나 체스나 주식 정보 선정 등 머리를 겨루는 싸움에서는
생각하는 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믿는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어드밴테이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핏의 그런 발언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효율적 시장 가설의 아버지로 알려진 유진 파마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인덱스 펀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상대방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의 편이 되라는 생각을 받아들인 투자자가 더욱 많아졌다. 나는 물론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경쟁이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덱스 펀드는 모든 면에서 투자의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낮은 수수료로 시장을 이기려는 능동적 투자자들 간의 경쟁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에도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 인덱스 펀드의 주된 취약점은 투자 전략이 후행적이라는 것이다.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크다는 이유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해당 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심지어 바보 같은 전략만으로도 주가지수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이 저자의 생각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의 이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제 좀 쉽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나오듯이, 시장을 이길 자신 없으면은 그의 편이 되라는 거죠. 시장을 이길 자신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 시장과 함께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을 이기려고 내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오르는 종목을 찾고 더 잘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는 건데,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시장과 같이 움직이라는 거죠. 시장 편이 되라는 거죠. 그럼 시장이 내 편이 되니까 그 든든한 이제 아군이 되는 거죠. 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인덱스 펀드의 이제 굉장한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도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 상품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인덱스 펀드에도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덱스 펀드의 주된 취약점이 뭐냐면은 후행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크다는 이유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해당 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인덱스 펀드 운영이 생각보다 이기기 쉽더라는 거죠. 바보 같은 전략만으로도 주가지수 투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책 저자의 이야기죠. 그 방법은 이제 뒤에 더 나오겠죠,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인덱스 펀드 자체는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탁월한 전략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쨌거나 좀 생각을 해볼 게, 뭐 이분은 어차피 투자를 하시니까 뭐, 자기가 직접 공부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뭐,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까,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입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는 다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펀드 매니저의 영향이 뭐 개입될 여지가 없죠,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인덱스 펀드보다는 높게 나와야지 능력 있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고, 능력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시장만큼 수익을 보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실제로. 다 시장 이상의 이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힌트가 나옵니다. 이제 워런 버핏의 이제 사례가 나오죠. 워런 버핏의 말이 나오는데, 1985년 주주서한에서 브릿지 게임이나 체스나 주식 종목 선정 등 머리를 겨루는 싸움에서는 생각하는 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믿는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어드밴테이지일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여기다 기록을 했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책을 뭐 사서 보든 뭐 본인이 공부를 하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주식시장에서 좀 이길 수 있고 하는 거지, 생각하기 싫다 혹은 야 그 주식 뭐 공부한다고 돼? 그거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하면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인덱스 펀드를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인덱스 펀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는 거죠. 인덱스 펀드 이상의 수익은 조금만 우리가 공부하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시장만큼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종 대표주 전략. 인덱스 투자는 최고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를 영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고액 연봉 선수처럼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과거에 뛰어난 성과를 보였지만 고점을 찍은 후에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이것이 업종 대표주 전략이다. 인덱스와 유사한 이 전략은 시가총액 순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이 전략은 과거 성과를 검증해보기도 쉽다. 1962년 이후 매년 10개 주요 업종, 산업재, 필수 소비재, 경기 민감 소비재, 에너지, 소재, 통신, IT, 유틸리티, 금융, 의료 서비스 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을 매수한다. 2014년 1월 기준 업종 대표주들은 아마존닷컴, 애플, AT&T, 엑손모빌, GE, 존슨앤존스, P&G, 몬산토 컴퍼니, 듀크 에너지 코퍼레이션, 웰스파고였다. 이들 모두 시장의 최고 우량주이자 미국 경제의 타이탄이다. 이들 10개 기업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인데 S&P 500 지수가 문자 그대로 총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로 놀라운 비중이다. 만일 당신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매수했다면 이 10개 기업의 성과가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10개 기업은 유명하기도 하고 성공한 기업이므로 이들을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는 것은 분명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업종 대표주에 관한 놀라운 사실이 있다. 바로 1962년 이후로 업종 대표주의 성과가 시장보다 부진했다는 사실이다. 업종 대표주 전략은 연간 수익률 9.1%로 S&P 500 지수의 연간 상승률에 비해 1%포인트 뒤처졌다. 연 1%포인트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효과가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962년 이후 S&P 지수는 누적 상승률이 12,500%였지만 업종 대표주 전략은 이보다 훨씬 적은 8,100%였다. 전체 수익률이 4,400%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익이 수백만 달러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 1%포인트는 복리의 힘에 의해 엄청난 연 1%포인트는 복리의 힘에 의해, 복리의 힘에 의해 엄청난 눈덩이 효과를 낸다. 이처럼 업종 대표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업종 대표주 전략은 시장 지수보다 못한 수익을 낸다. 왜 그럴까? 첫째,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소규모 경쟁업체가 선도 기업을 열심히 벤치마킹해 더 좋고 값싼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것이다. 둘째,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에 숙련 노동자가 많고 제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다 해도 성공 스토리에는 늘 운이 따르기 때문이다. 운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스포츠나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거래에는 평균으로의 획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좋은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가 잡지 모델에 등장한 뒤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운동선수들은 몇 년 동안 피땀을 흘리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잡지 표지에도 등장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대부분 평범한 선수로 돌아가고 만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업계 1위에 오른 것은 사업을 열심히 한 덕분도 있지만 행운도 무시할 수 없다. GE와 엑슨모빌은 1962년 이후 산업재와 에너지 업종을 선도했지만 같은 기간 나머지 8개 업종에서는 업종 대표주들의 순위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업계 순위는 바뀌기 마련이다. 앞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는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선두 기업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번에 업종 대표주 전략입니다. 업종 대표주 전략이라는 거는 그 해당 업종의 최고 기업들만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자회사는 삼성전자, 통신회사는 SK텔레콤, 그 다음에 식품회사는 농심? 이런 식으로 각 업종을 대표하는 전략들을 매수하는 거죠. 이 전략은 1962년 이전에는 아주 탁월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2년 이후로 시장의 그런 포트폴리오와 업종 대표주를 선별해서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비교하면은 오히려 업종 대표주의 수익률이 뒤처지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S&P 500 지수네요. S&P 500 지수의 투자 수익률과 업종 대표주의 투자 수익률을 1962년 이후로 단순 비교해 보면은 전체 수익률 차이가 4,400% 포인트가 차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S&P 지수의 누적 상승률은 12,500% 차이 포인트였는데 업종 대표주 전략은 8,100%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수익률의 차이가 4,400% 포인트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업종 대표주에 투자한 전략이 1962년 이후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왜 1등 기업에 투자했는데 왜 그렇게 시장률보다 나쁜 수익률이 나왔는가? S&P 500 지수보다 나쁜 수익률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몇 가지 이야기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선두를 계속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1위 업체가 계속 몇십 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그 1등의 기업들을 계속 이제 모방하고 있고 벤치마킹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작은 기업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이제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해서 자꾸 그 자신 그 1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위 기업을 유지하기가 1위 자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등 기업에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1위 기업이 1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그 운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 그 운이라는 게 계속 그 기업에 있어서 계속 뭐 100년, 200년 따라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뭐 반도체 회사에서 가장 이제 압도적인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가 인텔이라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 뭐 시장 점유율이 뭐 뒤집힌 건 아니지만 인텔이 최근 이제 반도체 설계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거기다 또 업데이트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업데이트 패치를 했는데도 그 패치조차도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더 논란이 더 커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사고가 생기고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뭐 따라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2위 업체인 이제 AMD 회사가 이제 인텔을 제끼는 날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을 계속 유지하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S&P 500 지수보다 옵션 대표주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1등이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1등을 유지 못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1등이 계속 1등 하는 일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업종 대표주 전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S&P 500 지수의 수익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수익률이 1962년 이후로는 떨어질 정도로 업종 대표주에 투자한 전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주식이 가장 안전하다. 업종 대표주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밀레니얼 머니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 수에 1위 1비 하고 있고요. 네. 구독자 수가 좀 많아지면 굉장히 좀 기쁘고, 구독자 수가 좀 적으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우울해지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눌러주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